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77번째 시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허점이 많은 책이죠? 네. 자, 그럼 이제 2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집니까? 아까 우리 1부에서 불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하여튼 불을 사용하면서 어떻든 인간이 음식을 익혀 먹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조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음식 소화할 때 얼마나 딱딱한 풀 같은 거 먹기도 힘들었는데 익혀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또 영양분 흡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더 좋아진 거죠. 또 그 익혀 먹다 보니까 창자가 짧아지거든요. 지금까지 소화를 해야 되니까 창자가 길잖아요. 네네. 그 창자가 짧아지니까 창자로 갈 에너지가 이제 다시 또 두뇌로 올라가게 되고. 머리가 점점 더 그렇죠. 좋아지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이라는 건 결국 다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대항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아주 크게 된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먹다 보면 그 불맛을 못 잊어요. 그치. 직화구이 맛에 못 잊어. 훨씬 맛있어. 그다음 세균하고 기생충도 죽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네. 그러네요. 네. 네. 생식보다 아무래도 화식이라는 게 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또 도약의 어떤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방에 존재했는데 하여튼 15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나오게 되고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네안데르탈인하고 관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힘센.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네안데르탈 해가지고 이게 과연 서로 다른 종이니까 관계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 고유 DNA 중에 1에서 4% 정도가 네안데르탈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 유전자가.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 사피엔스 종인 줄 알았더니 네안데르탈인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그게 결국 새끼를 낳아가지고 결국 그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다 이어져 왔다고 보는 거죠. 원래는 새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원래는.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은 이제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다른 종의 동물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안데르탈인의 그 시체나 이런 게 유골이 발견돼서 그걸 토대로 연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DNA하고 다 조사한 거죠. 그 옛날 유골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종이 우리가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딱 단절된 게 아니라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상상도가 나온 네안데르탈인. 생각보다 잘생겼네. 네. 그러니까 뭐 미소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피부도 하얗을 것이고 금발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진짜 원숭이처럼 생긴 게 아니고. 네. 자, 결국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왜 사라졌느냐? 결국 사피엔스가 멸종시키지 않았나? 학살을 했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냥 경쟁에서 밀리니까 먹을 거 경쟁에서 밀리니까 결국 사라졌다, 이런 설도 있는데 좀 후자일 가능성도 있죠. 요즘 말로 치면 인종 청소를 했을 것이다. 인종 청소. 뭔가 그럴 가능성도 좀 있죠. 네. 자, 결국 호모 사피엔스는 결국 도착하는 곳마다 다 멸종시켜 버려요. 이게 특징이 모든 자기보다 특히 큰 동물들은 다 멸종시켜요. 그게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성공 비결은 다시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다. 말이다, 이거죠. 말을 통해 가지고 결국 조직을 이루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언어가 예전에 레비스트로스 할 때 발전기를 없앴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니까 발전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로 하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심플하고 또 단순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부터 한 3만 년 전, 7만 년 전 인간하고 지금은 만나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양자역학 설명에도 알아듣고 그쪽도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 심리학에서 이제 유명한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사람은 이제 야생의 사고, 흔히 말하는 대칭성 인류학 해가지고 바로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였던 패턴으로 패턴을 우리가 복구한다면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이 사람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그 당시 3만 년 전에 인간의 어떤 사고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걸 너무 지금 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논리로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났던 논리가 아닌
동시성의 사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네. 지금 논리라는 건 인과잖아요. 원인과 결과인데 이 사람은 동시성의 사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인류가 당도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3만 년 전, 7만 년 사이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네. 참 재밌는 게 인간의 언어가 그러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언어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도 언어가 있는데 인간이 가진 언어의 특징이 뭐냐. 말 그대로 좀 유연하다 이거죠. 인간의 언어는. 유연하잖아요. 유연하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글자 후민정음 자모가 20몇 자입니까? 6자인가요? 20럭자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무수하게 무한하게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음성 가지고 이게 지금 음소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네. 음성을 가지고 무한히 많은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유연한 플렉시블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언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가 정보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이론이 있어요. 뒷담화 뭐예요? 이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말을 발전시킨 거는 네. 수다를 떨기 위해서 말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 살아가니까 저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네. 수다를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를 언어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영화나 책의 모든 이야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야기도 유발 하라의 책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남 이야기하는 게 전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 대부분이에요. 그렇네. 지금 유발 하라리 뒷담화로 정부로는. 근데 바로 그게 우리가 언어가 만들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뒷담을 하기 위해서 언어는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누가 뭐 바람을 폈니, 누가 마약을 했니, 누가 그러네. 돈을 훔쳤니, 공금을 뗐니. 본래 언론이 있잖아요. 언론의 소문이 바로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게 언론의 소문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무임승차자인지 이런 걸 알려가지고 사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인 거죠. 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걸 사실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팟캐스트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뭔가 괜찮은 책인지 그리고 남들이 읽다는데 이게 뭔지 이걸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데 가이드가 좀 되잖아요. 지침도 되고 아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이 책은 이렇구나. 이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 언어의 특징은 귀신 이론이 있어요. 귀신 이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과 소통한다는 거죠. 언어를 가지니까 추상적 사고를 하잖아요. 네. 짐승은 지금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독수리, 사자. 그런데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설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시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바로 이 인지혁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자만 딱 봤잖아요. 저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신이야. 토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니 그 개념을 어떻게 만드냐고. 저거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바로 언어를 발전시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흑우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 가장 핵심은 거짓말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맞네.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걸 믿게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안 보이는 건데 조상이 있는지 신이 있는지 하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있게 만들면 이 사회는 돌아가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신뢰를 서로 만들어내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사람이 나하고 지금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지. 근데 사랑한다라는 신뢰를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아이를 낳는 걸로 이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사기잖아요. 아니 사기가 아니라 흑우잖아요. 야, 자기도 모르게 말이 진심이 막 튀어나와. 프로이드 때 배웠잖아. 무의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허언에서. 슬립 오브 텅. 혀가 좀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이게 원숭이는 가능 안 하잖아요. 원숭이를 설득해가지고 여기 차라리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야, 너 지금 바나나 한 개를 우리한테 주면 너는 나중에 원숭이 천국 가면 바나나를 100만 개, 1000만 개를 먹을 수 있어. 원숭이 절대 설득 안 당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설득 당하잖아요. 네. 너 지금 우리한테 얼마를 기부를 하면 11조로 바치면 아니면 시주를 하면 너는 앞으로 내세에 가서 서방 정토에 가서 너는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그 사람들이 돈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없는 거를 믿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꾸면 꿈인데 모두가 꾸면 현실이 된다. 그게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꿈꾸게 만들면 그건 현실이 되버려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왜 듣냐 이거죠.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를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맞아. 이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그거 없이
꾸준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판단을 하게 되고 믿지 않습니까? 네. 나름. 이게 참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 가장 큰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 남을 믿고 다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그런데 그걸 믿어내면 결국 큰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바로 근데 자기 자신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내 자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내면 가장 큰일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지난 분기보다 마이너스 0.3%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 이게 우리한테 와닿잖아요. 전혀 느껴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다 그렇게 떠들면 진짜 경제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지기도 해요.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 특히나 이 말에 갖는 힘이 아까 뒷담화를 해가지고 위험한 사람, 안전한 사람 가려내는 작용도 있지만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던바의 법칙이라고 영국의 인류학자 던바가 만들었는데 아무리 마당발이라도 서로 정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50명을 못 넘어간다 봐요. 어느 조직이든지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건 150 넘어가는 순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그러면 예전에 원시 인류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더 크게 발전할 때는 150명 이내에서는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털도 손질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해 만든 게 지금 말씀드린 바로 허구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네. 그 허구가 등장하니까 지금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우리는 같은 지구인이야. 우리는 같은 인류야. 우리는 같은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 우리는 같은 일당백을 듣고 있는 같은 패밀리야.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허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저 지구상 끝에도 저희 방송을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같은 걸 감정을 교류한다는 게 야, 이런 집단적 상상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마법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현대의 마법사들은 바로 그런 사업가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이게 마법이라는 거죠.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책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내가 결심했어.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네. 이 허구를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 움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네. 지금 사피엔스 얼마나 진도 나간 거죠? 사피엔스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나갔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선식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네, 정민여가 너무나 사랑하는 뿌리마켓의 선식. 네. 하루 3끼를 다 선식으로 먹어야 돼요. 하루 3끼를. 네. 굳이 뭐 3끼일 필요도 없죠. 5끼 먹어도 되죠. 네. 이 선식이 이렇게 몸에 좋을지는 정말 몰랐다는 우리 정박님도 요즘 선식으로 속이 아주 편안하시다면서요? 네. 머리카락이 편합니다. 머리카락이 편합니다. 오로지 저분들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요즘 그 머리도 다시 또 청소년 때처럼 나고 있다고. 사실 저희도 많이 주문해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네. 이 뿌리마켓의 선식. 지금 우리가 인류의 뿌리를 또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뿌리마켓의 선식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 메시지란에 일당백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10분의 1밖에 안 했다고요. 이렇게 지금? 많다고요? 네, 뭐 가는 데까지 가고 뭐 네, 하시죠. 그렇죠. 뭐. 네.
자, 결국 그 인지혁명 이후로 우리 사피엔스는 네. 이중의 현실 속에 살게 된 거죠. 한쪽의 현실은 실제 우리 세계.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그런 객관적 현실의 세계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인터넷의 세계, 사이버 월드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관념의 세계, 네. 신이 있고 국가가 있고 회사가 있고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가상이 현실을 오히려 결정하죠.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아주 진화의 과정이 몇십 세대 몇백 세대가 걸쳤는데 바로 인간에게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런 진화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신하게 되면서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인간은 아이를 낳고 싶고 욕망을 방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본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걸로. 안 낳는 것도 있고 그 지배자가 됐는데도 네.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환관, 내시계급들. 환관은 왕옆에서 가장 측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생식 능력을 감수하고도 측근이 됐잖아요. 권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거는 왕의 여자를 탐할까 봐 왕이 그럴 수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그 욕망보다는 권력을 갖고 싶다. 거세를 해서라도. 또 두 대표적인 사람이 성직자. 신부님이라든지 스님들.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맞아. 네, 알겠습니다. 뭐 모르는 일이야. 그렇죠. 진짜. 결혼하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몰래 결혼하신 분들 많이. 그 흑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떻든. 네. 네.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바로 그렇다는 게 이 흑우를 받아들이면서 1대1 결투에서는 네안데르탈은 이런 게 질지 몰라도 수백 명이 맞붙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백 명이 맞붙어가 한 번은 지더라도 다음에는 딱 그거를 전략을 짜내고 전술을 짜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역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이 흑우의 바탕에서 일어나잖아요. 너가 물건을 보내면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흑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흑우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아이들 장난 같잖아요. 브렉시트. 아니 지금도 브렉시트 해가지고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 에일의 사이에 이게 왔다 갔다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브렉시트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갖춰지면 갑자기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다니다가 몇 시부터는 지금까지 다 통행이 금지돼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게 현실을 작용한단 말이죠. 우리 38선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미군 대령 2명이 38선을 딱 끄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38선 이쪽은 소련, 38선이 남은 미국.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통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는 가상이 현실을 압도한다고 하죠. 미군 그 대령은 한 번도 38선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도에서 보고 그냥 그어버린 거지. 그렇죠. 네. 이 정도 맞장구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인지혁명 이후에 우리는 사피엔스는 결국은 지구상의 주인으로 등장했다 이거죠. 근데 사피엔스가 지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지능은 오히려 그 전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야생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감성이 좋아야 됩니까? 냄새도 잘 맡아야 되고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제 서로 조직화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개별적인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개체의 능력. 그런데 집단, 조직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 자체의 개별적 능력은 더 약해지고 더 안 좋은데 인류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졌잖아요.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복제형 돌리를 만들어내고 저 바다 10,000m를 탐사하고 인류의 능력은 세졌는데 인간 개개인의 능력은 다 약해졌다 이거죠. 이거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생태계 질서는 어마어마하게 격변을 일으키는 거죠. 네. 사피엔스가 다 모든 종도를 다 멸종시켜버립니다. 네. 자, 근데 이 멸종의 물결은 결국 이 수렵 채집이 이 사람들이 확산되면서 사피엔스가 바로 인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확산되고 그 다음에는 딱 농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자연이다. 자연과 닮아있다는 농업이 사실은 가장 반자연적이고 가장 자연 파괴의 첨단이다 이거죠. 농업이. 그게 바로 이제 인지혁명 다음에 일어난 게 12,000년 전에 농업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또 자연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멀쩡하던 땅을 갈아엎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잘 보세요. 자연의 농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덤불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런데 그걸 인간이 가서 개간하는 거잖아요. 파괴를 해가지고 바위 있던 거를 다 덜어내고 잡초 이런 거 다 뽑아내버리고 사실은 섬같이 만드는 거예요. 섬같이. 농지라는 건 섬이죠. 자연은. 결국은
그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12,000년에. 네. 자, 그래서 그 농업혁명 가지고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진보가 시작됐다고 보잖아요. 문명이 이제 시작됐다. 한 곳에 정착하니까 이제 잉여식량이 생겨가지고 그 잉여식량 가지고 빈부격차되고 사유재산이 나오고 계급이 생기고 근데 결국 그것들이 이제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환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뭔가 더 문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농부는 더 힘들어졌고 또 배고픈 거는 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수렵채집은 먹다가 좀 안 좋으면 딴 데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걸 먹는 것도 수백 가지잖아요. 근데 농부가 이제 땅에 농사를 지으니까 딱 하나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그 개념이 나와요. 그다음에 움직이지를 못해.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굶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농사가 만약에 안 되면. 그렇죠. 특히나 또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농업하고 가축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인간에게 가장 큰 병든 전부 가축을 살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우두 천년두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소하고 생겼죠. 가축하고 사이에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우리 요즘도 뭐 그 여러 가지 독감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가축들하고 이런 것들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자, 농업을 짓고 하면서 전체 사회 식량 생산량은 확대됐어요. 근데 개인의 어떤 식량 총량은 줄어들었어요. 말 그대로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은 못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거죠, 그죠? 집단 전체로는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개인의 삶은 더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모순이 발생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짐승을 길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생물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벼와 밀에 길들여지고 네. 우리가 소와 돼지에 길들여졌다고 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양한 곡물들을 먹든지 아니면 뭐 과일 따먹고 이렇게 충분히 이것저것 다 먹었을 텐데 그냥 기르는 게 쌀이거나 밀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에 집중이 되고 그게 전염병 돌아가지고 만약 흉작이 돼버리면 다 굶어 죽게 되고 그 위험에 리스크를 대처하는 확률이 더 낮아진 거죠. 리스크 캐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옮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병도 잘 안 걸려요. 옮겨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없을 때 다른 마을에 가서 훔쳐오든지 뺏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일어나고 더 폭력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 농사를 지으면 평화롭다는데 농업이 폭력의 주범인 거예요. 사실. 인류에게.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못 줬는데 근데 애는 왜 늘어나느냐. 정착을 하니까 애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수렵채집을 옮겨 다닐 때는 터울을 좀 둔단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전략상. 농사를 지으니까 계속 가지는 건 자유롭게 가져져요. 계속 나야 또 이게 생산력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본래 좀 개인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풍족한 시절이 되면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오고 가임력이 좀 더 높아진대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춘기도 늦게 오고 번식력도 떨어지고. 참 신기하죠. 그래요?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 정착하니까 어떻든 간에 아이는 맨날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유식 곡물을 이용해가지고 죽을 만들어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해진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젖을 안 먹어서? 여기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사망률도 급등한단 말이죠. 예전에보다 사망률 오히려 농사지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이 나으니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나으니까 이제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생활은 더 어려진 게 바로 농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더 힘들어진 게 농업혁명이다.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 월스트리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35세 은퇴한다. 이 사람 목표는 그거거든요. 22살 들어가고 35세 딱 10년 바짝 일하고 나는 이제 평생 여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35세가 되면 자, 유주택 융자 받아놓은 거 갚아야 되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지. 또 외제차도, 거기는 외제차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급차도 두세 대 굴려야지. 그 다음에 우아하게 어디 좋은데 스카이라운지 가서 와인도 마시고 때 되면 해외여행 휴가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역사의 철칙은 항상 사치품은 항상 필수품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게 우리가 생겨나니까 어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왕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이 마르지 않는 알약을 판다.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거 사면 뭐가 좋은데 하니까 이걸 마시면 목이 안 마르니까 일주일에 30분을 전략한다. 그럼 어린 왕자가 생각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우물에 가서 그냥 걸어가서 물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약을 먹어.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된 거죠. 쉽게 살려고 하다가 더 어렵게 산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축을 본격적으로 농업혁명한테 기르지 않습니까? 가축을 이제 기르면 가축은 우리한테 식량을 주죠. 우유도 주고 젖도 우유로 주고 그다음에 고기도 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에게 원자재를 주죠. 가죽. 양모도 주고 그 소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 그것도 하다못해 뭐 소똥 같은 것도 연료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밭을 갈 수 있는 논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임신 가능한 암컷하고 어린 것은 안 잡는 거예요. 안 먹는 거지 처음에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사자와 늑대를 쫓아내야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꼴짝에 몰아넣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기르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보면서 반항하고 공격하는 양은 빨리 죽여야 되는 거죠. 말 잘 듣고 순하고 살 잘 찌고 이런 양만 계속 번식을 시키니까 결국 그런 양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가축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는 사실은 인구보다 더 많은 게 양이 10억 마리, 돼지가 10억 마리, 소가 10억 마리. 닭은 가장 성공했어요. 250억 마리가 있으니까. 진화론적으로 치면 가장 성공한 건 닭이에요. 250억 마리잖아요. 200억. 그런데 가장 진화에 성공했는데 가장 비참한 게 바로 가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리가 이거 공부하고 나서 채식주의자가 됐다는데 왜요? 이 짐승들 관련된 가축 이야기 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본래 야생닭의 수명은 7년에서 12년 살아요. 소는 20년에서 25년 살아요. 그런데 가축화된 닭과 소는 몇 주 내지 몇 개월 만에 도살돼 버려요. 경제적 관점에서. 자, 수탉은 생후 3개월 전 몸무게가 최대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말로 3년간 먹이겠습니까? 그치. 몸무게가 3개월만 되면 최대가 되니까 바로 잡아먹을 잡아야지. 수 있는데. 네, 알도 안 낳는데. 그치. 그 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미 쇠고기 협정 관련해서도 생후 21개월이냐 뭐 더 36개월 넘어가면 이런 소는 위험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 안전하고 이런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맞는데 이 소의 입장에 들어가면 참 이 비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21개월, 36개월. 소는 본래 20년에서 25년 이상 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짐승들도 네. 객관적인 이 먹이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과학으로 조사하면 다 감정이 있단 말이죠. 짐승들도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욕구는 축산산업의 논리에 따르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지금뿐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는데 네. 자 사람들이 돼지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큰 재산이니까. 그 뉴기니 있지 않습니까? 파푸아 뉴기니 하는 저 우리 태평양. 그 뉴기니에서는 돼지가 도망 못 가게 코에서 살덩이를 잘라내요. 코에서 코 이제 살덩이를 코를 좀 베내버려요. 왜? 그러면 돼지가 냄새를 킁킁거려야 되잖아요. 돼지는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냄새 킁킁거릴 때마다 고통스럽죠. 그럼 돼지는 그 고통 안 느끼려고 냄새를 퇴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돼지는 먹을 거리도 못 찾고 길도 못 찾게 되죠. 그냥 계속 인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코를 베버려요. 아 진짜요? 다른 곳에는 눈을 파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돼지는 꼼짝 못하니까. 그게 뉴기니에서는 돼지를 키울 때 그렇게 해요. 또 우리 낙농산업 우리 그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해서 에어건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돼지 아니 소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느냐. 소라든지 염소, 양 이런 거는 새끼를 낳고 새끼가 젖을 빠는 동안만 젖을 생산하거든요. 그럼 인간이 그 젖을 독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젖을 계속 얻기 위해서 출생 직후 새끼를 도살해버려요 보통.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를 도살하고 어미젖을 짜내버려요. 우리가 젖을 다 먹으려고. 그런 다음에 다 짜낸 다음에 다시 또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우유 먹기 싫어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저도 보니까 그 젖소가 보통 낙농가에서 살아가는 게 5년 정도예요 수명이. 암소 그죠. 젖소.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을 짜내야 되니까. 그것도 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젖소의 젖은 그냥 계속 흘러내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계속 임신 상태고 계속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산한 지 2달에서 넉 달 사이에 다시 또 수태를 시키고 계속 우유 생산량이죠. 그럼 송아지는 어떻게 하느냐. 엄미에게 떼냈잖아요. 바로 암송아지는 차세대 젖으로 만들고 수송아지는 바로 도살장 보내버려요. 그 송아지는 딱 넉 달 살아요. 넉 달 사는데 이 송아지가 우리에 좁은 우리에 갇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걸으면 근육이 강해지니까 맛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계속 넉 달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드럽고 접이 많은 스테이크, 송아지 고기가 되니까. 이게 송아지가 처음 걸음을 걷고 근육을 뻗고 다른 송아지와 만나잖아요. 도살장 걸려갈 때 처음 걷는 거예요. 이 숫송아지 운명이 그런 거예요. 도살장 끌려갈 때 처음 걷고 처음 다른 송아지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도 아주 사회적 동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끼를 또 그래도 결국 빨긴 빨 수밖에 없잖아요. 새끼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양치기 부족들. 새끼를 이제 젖이 나오면 엄마에게 떼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느냐.
와 정말 잔인해요. 새끼를 도살한 다음에 새끼를 먹었잖아요. 살코기를. 네. 그 새끼 가죽에다가 속을 먹는 거 채워놔가지고 박제를 시켜가지고 그 새끼를 어미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미가 우유가 나오니까. 아이고. 새끼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 안에 속을 채워가지고 가죽을 해가 인형을 만들어갖고 박제 인형식으로. 인간이 참 잔인하죠. 그런 다음에 더 이게 어미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미 소변 같은 걸 묻혀놓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 가죽에다가. 그래야지 이건 네 새끼 맞아 빨리 젖자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송아지 입가에다가 가시로 만든 띠를 두르게 해요. 송아지 입가에. 왜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젖소하게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먹을 때마다 어미소가 너무 아프겠죠. 그다음부터 새끼한테 젖을 안 빨리려 하는 거죠. 새끼가 입에 가시 같은 게 묻혀 있으니까 자기 젖을 빨 때마다 자기가 고통을 받으니까 아이고 나 이놈한테 젖을 안 줄 거야 이래 돼버리는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다음에 새끼 코에 구멍을 내거나 코 일부를 잘라내면 새끼가 코가 아파서 젖을 많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 친구가 본래 젖소 목장을 부친이 했거든요. 그 이제 아주 지금도 땅이 많아요. 그래서 야 그냥 다음에 다시 그 소 키워 보자 이렇게 제하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니까 자기 절대 가축 그 목장을 안 할 거라고. 정말 목장이 좋은 자기 땅이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짐승과 관련된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소들이 너무 그 우유 짜내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그게 안 됐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야 이거 이제 이러니까 고기를 못 먹겠다 하니까 닭은 그러면 닭만 먹자 그러면. 아니 닭도 더 심하지. 닭은 더 좁은데 정말 닭 키우는 거 보셨죠? 닭이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요 진짜. 이렇게 보면. 네. 항상 있잖아요. 불을 밝혀요. 왜? 알을 계속 낳게 잠 못 자게. 그러니까 더 불쌍해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밥 이제 진짜 고기를 못 먹을 것 같다니까 그러면 쌀과 밀과 이런 걸 어떻게 먹냐. 그것도 다 감정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사실은. 식물도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동학 있지 않습니까? 동학에 해월 최시영 선생 2대 교주죠.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동학도 뭐 세상 만물이 다 하늘인데 하늘이면 어떻게 잡아먹냐.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마라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먹을 고기도 없었겠습니다만. 근데 최시영 선생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먹어도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천주라고.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하늘을 모시는 행위다 이거죠. 고기든 살밥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모시고 인간도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 거다. 또 나도 그러면 또 누군가 결국 내 몸이 죽으면 또 그게 미생물이 나를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도는 거니까 꼭 고기를 그렇게 먹는 거를 꺼리지 마라. 어차피 이 생태계의 고리라는 것들은 결국 다 같은 하늘이다. 그건 참 위안이 됩니다만 근데 이런 산업의 논리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너무 좀 사실 저도 읽고 이 축산업의 여러 가지 이런 좀 뭐라고 해요. 이건 비인간성, 비인도성이 아니라 그래도 비생물성이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을 이렇게 다룬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좀 너무 좀 가슴이 그런데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게는 정말 농업혁명이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 아닌가요, 그죠? 250억 마리가 만들어주면 뭐예요? 전부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송아지가 아무리 진화적으로 성공하면 뭐하냐, 그죠? 개인의 그 개체의 삶은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국가가 힘이 세지고 인류가 힘이 세졌지만 개인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고 많이 하잖아요. 행복도는 더 떨어지고. 소나 돼지에 비해서 크게 뭐 더 나을 것도 없다. 네. 말은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커피 한 잔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그거 마실 때라도 행복감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진짜 행복하죠. 에너지 넘치고. 특히 1kg 커피에서 이번에 새로 내놓은 그 콜드브루. 네. 이게 이제 마이크로 필터 방식으로 아주 예리한 맛을 잡아냈어요. 어떻게 예리해요? 그동안의 커피가 그냥 뭐 구수한 혹은 뭐 산도 뭐 이런 정도 느낌을 잡아냈다면 요 콜드브루는 마이크로 버블 방식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울방울들로 여가지를 투과를 하는 거예요. 추출을 빨리 해내는 거고. 그러면 커피의 원래 맛과 향이 더 살아나는 거지.
사실 우리 에스프레소라는 게 뭡니까? 강한 그 압축. 공기압으로 그 커피의 맛을 원래 이제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바로 우리 1kg 커피가 또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맛을 보시려면 뭐 그냥 이거 주문 따로 하셔도 되지만 네. 또 공짜로 하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kg 커피에서 아직도 구매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구매 고객을 위한 이벤트인데요. 구매 시 배송 메시지란에 일당백 콜드브루라고 남겨주시면 이 콜드브루를 그냥 한 병 드린대요. 선착순 50분께. 네. 그리고 이 사장님 제 성격을 좀 아는데 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첫 구매 고객 아닌데도 그냥 넣어줄 가능성이 높아. 맞아. 네. 일당백 메시지만 쓰면. 맞아. 확인 안 해. 굳이 그렇게 뭐 첫 구매인지 확인 아닌지. 못해 이분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문하실 때 콜드브루 한 병씩 좀 달라고 쫄라보시면 네. 또 한번 드셔보셔야 또 재구매도 하실 테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kg 커피는 진짜 뭐 택배 왔을 때 덤으로 주는 선물이 많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 같아. 맞아요. 근데 일당백이라고 쓰셔야지 그런 걸 더 받으실 수 있죠. 네. 늘 일당백과 함께하는 고마운 커피 1kg 커피였습니다. 이제 유발 하라리 네. 달려가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농업은 결국 그 성공과 진보냐 아니면 네. 파멸이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어떻든 농업이 시작될 때 당시 수렵 채집이 전 지구상에 한 500만에서 800만이 있었는데 결국 기원 후 1세기 농업이 본격화됐죠. 네. 그럴 때는 수렵 채집인은 한 100만, 200만 정도로 줄어들었고 당시 농부 인구는 2억 5천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농업이 한번 딱 이루어지면 불가역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로는.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이 농업이 우리가 지금 주로 12,000년간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이라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 특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웃과 분리됐고 집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거죠. 인간이 사피엔스가. 특히나 이제 농민들이 생각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농촌 지역 들어가 보면. 네. 생각보다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대해서 낯선 것을 상당히 맞아요. 경계를 하거든요. 농촌의 따뜻한 정 같은 거는 없어? 일단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정이 넘치죠. 패밀리가 됐으니까. 그 무리에 못 들어가면 엄청 타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 그 농지 같은 경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거래하는 가격도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외지인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요. 땅값도 달라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게 같은 때 계속 오래 붙박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낯선 것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공간은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시간이거든요.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때를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렇네. 씨를 뿌릴 때를 놓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비가 제때 맞춰 안 내려오면 가뭄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동양 그 철학 서적들에 보면 항상 때가 중요하잖아요. 천시가 중요하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농사 짓는 거예요. 천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아주 민감해지니까 그러니까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민감하니까, 시에 민감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시간이 민감하니까 결국 이제 걱정을 하기 shak하게 된 거죠.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이걸 거죠. 놓치면 안 되니까. 예전엔 그냥 뭐 우리가 수렵 채집할 때는 여기 없으면 딴 데 가서 따먹어보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특별하게.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비가 오면 가물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그런데 내년은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의 재밌는 말인데 인간의 마음 극장 속의 주인공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주연 배우가 된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이렇게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작은 조연이었는데. 그건 좀 정확한 지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뭡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뭔가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그죠? 그냥 현상 유지. 먹고 살만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 대풍을 바라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현상 유지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술, 빌 때, 제사를 지낼 때 핵심은 현상 유지인 거예요. 현상 유지. 무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탈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네. 대박을 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무탈하게 해주세요. 이거야. 내한테 재앙, 우리 가족 질병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가 바로
이 동네 샤머니즘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농촌사의 샤머니즘의 핵심은 절대 돈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 병 안 걸리고 그냥 이대로 잘 그냥 막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맞아요. 농촌 샤머니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뭐 하는 팟캐스트에서 그 최현국 최현국 선생. 네. 선생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양반 말이 농업 시대는 나이 많은 게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어쨌든 이제 네. 그때는 계속 매년 똑같으니까 네. 그 여러 경험들이 누적되는 게 굉장히 큰 지혜였고 그치. 존경할 만한 거였는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 말을 그래서 듣지를 말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농사에만 필요하니까. 그냥 농경 시대에는 뭐 그렇게 나이 많은 것 자체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것도 맞고 그 지혜의 보고 한 사람이 하나의 도서관이었는데 여러 상황들을 겪었을 테니까. 네, 근데 계속 그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나이 많다 싶으면 아예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말래. 정박님이 여기서 지금 제일 나이 많은데. 아니 저분은 다르죠. 저분은 달라. 예사뿐이 아니야 저분.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유연해져야 된다 이 소리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유연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고집하지 마라 너무 나의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뭐 맞아요. 이런. 근데 결국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유가 걱정만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걱정을 한다는 것은 할 일이 있으니까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저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좀 모아놓는다. 저수지를 판다든지 밭을 더 간다든지 더 많은 씨를 뿌린다든지 더 부지런히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걱정 안 하면 무조건 오히려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고 걱정을 하면 할수록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일찍 죽었던 이유 아세요? 이집트 파라오 있잖아요. 네. 왜 일찍 죽었는지. 걱정이 많아서 죽었나?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네. 나일강 항상 범람하잖아요. 네. 근데 범람해야지만 결국 또 이게 그 퇴적물이 밀려와가지고 결국 또 땅을 풍요롭게 비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계속 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다 썩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면 파라오가 하는 일이 뭐냐. 매일 강가에 아주 큰 제대 어떤 큰 제대를 쌓아놨거든요. 이제 연단 같은 걸 쌓아놨거든요. 그게 올라가가지고 자유행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에 강의 여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강의 여신을 달래주는 거죠. 자위행위를 통해서. 그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씨를 뿌려주고 올 테니까 그걸 멈추어라. 희한하네. 근데 그게 범람할 때가 보통 한 3개월 범람하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매일 해요, 나가가지고 그 수천 명이 보는 데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파라오는 남자예요? 남자죠 파라오가. 파라오는 남자예요? 그럼. 그래서 나일강을 달래기 위해서 본래 이제 이집트 전설에 오시리스와 이시스 들어보셨죠? 오시리스라고 이집트 신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자기 동생이 세트라는 동생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이 몸이 조각조각 나버리거든요.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일강에 뿌렸는데 이시스라는 여동생이 또 부인이에요. 여동생이 부인인데 그 이시스가 몸을 다 찾아가지고 꿰매가지고 몸을 만들었는데 성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기가 나일강에 갔는데 물고기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기 없이 그냥 부활을 시키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신이다 이거죠. 일종에는 그 오시리스의 여동생 네프티스가 이제 나일강 여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든 그 나일강이라는 게 하나의 여신을 뜻하는 거죠. 여신에게 파라오가 달래준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너를 달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걸 매일 3개월씩 수천 명 보는 앞에서 매일 연단에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젊을 땐 큰 상관 없어도 나이 들면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거겠죠. 여신이 풍족한 뭐 이런 거를 아마 좀 의미하겠네. 이게 출산이나 뭐 이런 네네네. 풍요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실 모세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프로이드가 이제 모세와 일신교라는 책에 보면 모세라는 게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의원이 이집트 말로 차일드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네. 아이고 그 모세 설화 있지 않습니까? 갈 때 뭐 강을 통해서 그게 바로 그 결국은 그 태어날 때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 터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가 태어나는 거를 강을 따라 흘러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이집트의 아주 고위 신분을 가진 고위 관리였다고 보는 거죠.
예를 그 나중에 그건 또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강이라든지 이런 네네. 강이라는 게 결국 여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성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네. 아이가 태어나고 이 강이 넘치니까 반드시 이제 씨를 뿌려줘야 된다. 이런 것 관념들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술들 이게 풍요를 빌리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유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목은 공간 중심이잖아요. 유목은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여기 올해는 여기에다가 양떼들의 풀을 뜯어 먹겠으면 또 내년에 저기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올 가을에 여기 했으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달라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수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평. 근데 유목민들은 왜 돌아다녀? 그냥 한 곳에서 계속 풀 뜯어 먹으면 안 돼요?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었잖아요. 없잖아. 풀이. 다 뜯어 먹었는데. 풀 계속 자라잖아. 그럼 다음에 또 근데 양이 다음에 자랄 때까지. 다음에 잘 때는 어디서 먹어야 돼? 딴 데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공간, 수평적 위주고 아까 시간을 말하니까 수직적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상속이 중요해지는 거죠. 대를 잇는다는 게 중요해지고 여기는 양떼들이 왔다 갔다 수평이잖아요. 형제 상속이 많이 하는 게 돼요. 형제 간에 이 패권이 많이 가야 돼요. 유목 문화랑 농경 문화의 차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룹들도 좀 보면 재밌는 게 금호라든지 오비 그룹 같은 경우는 형제 간에 회장 자리를 많이 돌려주잖아요. 좀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런 것들도 보면 재밌는 게 있죠. 네. 반드시 장자 위주로 가는 그룹이 있고 뭐 삼남이 세 번째 아들이 가기도 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기업의 품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재미가 있지 않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뭐 오너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네, 있고 네. 오너가 약간 좀 유목형인 사람이라면 네. 조금 더 평등하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형제간의 형사치수 풍속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수가 살면 동생이 그 형수를 따놔야 되는 거죠. 형이 죽으면. 네네 그런 것들. 거기에다가 또 재밌는 게 여기서의 샤먼들 있잖아요. 무당들은 재밌는 게 이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무당을 이제 구슬하잖아요. 이 무당들의 보통 이 구슬할 때 트란스 상태가 된다거든요. 타론한다고 하죠. 내 혼이 네네. 빠져나가지고 다른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참 재밌는 예측, 변화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유목민들이 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을 잘해야 되잖아요. 뭐가 온다든지 뭐가 지금 닥쳐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또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엑스터시 타론해가지고 내 혼이 빠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 들어와가지고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농업이 됐는데 결국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농지라는 것은 항상 인공적 거주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농업으로 결국 고대 문명이 만들어지지만 전쟁과 혁명의 대부분은 식량 부족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프랑스 혁명도 군주린 농부가 아니라 법률가들 부르주아가 일으켰다라고 보고 뭐 항상 배가 고파서 혁명이 일어나지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못 살게 써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레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못 사는 것도 이제 비등점에 오는 거죠. 압력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혁명은. 엘리트들 그 지배 엘리트들도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관리를 못 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놓게 될 때 그게 결합돼가지고 결국은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유고 내전도 그렇고 이 사례가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네네. 근데 결국 인류가 생물학적인 본능을 가지고 협력을 한 게 아니라 농업을 지으면서 서로 공통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왔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자연의 질서는 아주 안정된 질서고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상상의 질서는 불안정하니까 이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연 법칙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독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면 독재가 가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인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폭스 TV 보세요. 폭스 TV가 성공한 이유가 단시간에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거기는 뉴스, 사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거 아니고 딱 폭스 뉴스 처음 할 때 딱 그런 거잖아요. 경영들이 보고 뭐가 이야기 될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뉴스 대신에 이야기 뉴스를 만들어라. 지금 우리 종편들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 소설 쓰잖아.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못 끌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서 지금 이거 유발 하라리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항상 상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게 되면 끝인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다는데 인권이 뭐야 이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제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었는데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켈전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법 단계서를 썼던.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인간의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정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리. 그런 절대적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집념을 갖고 있고 그 집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리 환상이라 하더라도 환상이 현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설령 피와 눈물의 길이를 할지라도 플라톤의 길을 걷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 환상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인간은 바로 이 허구의 질서, 상상의 질서, 환상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주 과학혁명에 대한 모든 핵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핵심이 그렇군요. 환상이라는 거, 환상. 환상에 따라서 인간은 행동하고 살아간다.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도외시하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있다. 이거는 자연법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에 따라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지배 엘리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다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배 엘리트는 바로 더 믿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배 엘리트일수록 이 환상을 더 믿고 있죠. 그래 자기들이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환상 속의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도 환상의 작용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막 말할 때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아까 일부에서 우리 정프로 말씀대로 이게 좀 기분 나쁘다는 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후발국에서 후발 참 사회에서 참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야 그것도 환상이야라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맥이 다 빠지잖아요. 네. 우리 다 해봐서 아는데 너가 그렇게 안 해도 돼. 다 환상이야라고 말하면 기분이 빠지잖아요. 맥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다른 환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라리의 책을 읽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럼 허무하네? 세상 만사 뭐 다 이거 똑같을 바에야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엘리트는 다 알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배 엘리트들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놈들은 완전 우리를 개돼지로 보고 있는데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순간 환상의 질서는 작동이 안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오히려 가장 그걸 믿고 있어야지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트와 친위될수록 오히려 상상의 질서를 가장 신봉한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세요. 경기고 서울대가 KS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KS 마크가 표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고 서울대 나오면 우리 사회 이거는 표준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환상이 이게 강했거든요. 문화가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경기 중고 다닐 때 자기보다 성적 못한 아들은 무조건 다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나중에 사회에 나가지고 잘해도 너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그때. 그걸 다. 다닐 때. 네. 그래 나중에 망신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이 근데 그 환상이 있어야 자기가 승리하는 거야. 자기가 버티는 거야.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환상을 더 믿는다는 거야.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부모님, 가족, 연인, 다이어터 등 소중한 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장 건강 선물 세트를 균일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 최대 30% 균일가 맞춤형 장 건강 선물 세트 품절시 조기마감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이 책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약간 좀 총균세나 진짜 말씀하셨던 외서양이 지배하는 거 이런 책이랑 뭐가 다른가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이다. 나랑 정말님이 생각이 통했어. 아니 그 빅 스토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빅 스토리가 다 좋은데 이 빅 스토리를 가장 후원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네. 이게 좀 재밌죠. 빌 게이츠는 이게 지금까지 역사하면 막 무조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연과학, 경제학, 사회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된다. 이 제4차 산업혁명에 이게 너무 맞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걸 막 엄청나게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득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거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분명히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 일어나는데 이거 문제를 휙 그냥 좀 탈색을 시켜버린 느낌이다. 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면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다 흐트러진 느낌이 좀 든다 이거죠. 그런 거 하나에다가 역사를 너무나 좀 인간이나 역사 자체를 생화학적
어떤 물질적으로만 너무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 결국 제국이나 돈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제국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은 결국 갈수록 통합돼 간다는 거예요. 통합돼 간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의 할리우드 이야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 할리우드 BTS 이야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통합됐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그 우리 50년 전 100년 전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의 관심사와 저의 관심사는 완전히 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 멀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시적으로 다 적용을 해요. 승리가 저 사건을 일으키면 지금 다 미국, 일본에서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거. 그 정도로 지금 통합되고 지금 단일한 생활권에 살아간다. 이런 것들 불러일으키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느낌을 좀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막 아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휴먼 인핸스먼트 해가지고 인간이 새로운 인간으로 나타난다. 네네. 지금 이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몸에 피도 갈고 장기도 갈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영생불멸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이렇게 보는데 역시 그런 것들은 결국 가짜 아니냐. 마약 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럴까. 지금 사실 우리가 되게 지금 이 책을 읽어보면 인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네. 뭘 한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또 생명과학 그 전공하는 이제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진짜 인간이 모르는 게 천지 빼가리 하려고 그랬죠.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네. 많은 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구조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 A라는 유전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A와 B가 섞여가지고 이 새로운 기능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 그걸 A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유전자 뭐 가위 하나 잘라내면 다 그게 없어지고 그게 이렇게 심플하지 또 다른 않다는 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뭘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냐.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걸 말을 할 때 그럼 주관적 행복감은 그건 약만 먹으면 행복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인간은 고통을 못 느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목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신경세포들 있잖아요. 척추신경들. 이 신경세포를 차단해버리면 통증을 일으키는. 인간은 아무리 내 손을 끊어내고 내 불에 대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통증을 느끼는 게 사라져버리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과연 진짜냐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리얼이 물론 진짜 가짜는 다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그것도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무 한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라리식으로 가다 보면 돋보기로 봐도 될 거를 전파 만원경으로 들여다보자. 돋보기로 보고 되고 그냥 우리 맨눈으로 보면 되는 거를 아니야 이걸 보려면 이게 현미경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좀 약간의 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우리 네. 정민이 어떻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냥 이거 방송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만족하고 있죠. 네. 네. 총준세 다시 한번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 상당수가 추천해 주셨던 책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뭐 그분들 기대에 못 미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 책이 그래요? 아니요, 근데 이 책을 한번 뭐 읽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갑자기 아니, 왜냐면 디스스? 너무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녹음의 휴증과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책 자체로는 뭐 우리가 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물을 가지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강물일 수 있다. 네. 인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히 한번 또 읽어보셔도 네, 좋은 네. 책이 아마 이 사피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